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릴 칸트의 그 기획은 영원한 평화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냥 평화가 아니고 영원한 평화라는 것은 이 평화가 성취되면 다시는 평화가 깨지지 않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 그런 이제 개념이 있다는 걸 좀 미리 두시고 우리 이 얘기를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강의 전에 내가 이제 이 칸트의 이 영원한 평화 이론이 나온 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칸트의 이 영원한 평화 기획이 칸트의 저술로 보면 4개의 저술에서 그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1793년에 이론과 실천, 그 큰 제목은, 자세한 제목은 그것이 이론에서는 옳을지 모르지만 실천에서는 쓸모가 없다, 보통 그렇게들 말하죠. 그런 속설에 대하여 라고 하는 논문을 냈는데, 거기서 이제 영원한 평화, 그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논의에 대한 이제 이 얘기를 하나 쓰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1795년에 영원한 평화를 위한 기획이라는 이제 저술을 하나 단행본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97년에 2년 후에 칸트의 이제 법철학에 해당하는 책이 법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 원리라는 책인데, 여기에 이제 국제법과 세계 시민법 그 장이 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이 영원한 평화 이론을 전개를 하고, 98년에 학부들의 다툼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 또 종결부에서 다시 한번 이 영원한 평화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연대로 보면 1793년부터 9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 평화 이론을 전개시키는데, 그때 유럽의 그 국제 관계를 잠깐 우리가 회고를 해보면, 아다시피 1789년 7월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1795년 4월에 프랑스하고 프로시아, 프로이센, 칸트는 이제 프로이센 국민이잖아요. 그 당시 독일의 한 나라, 그 프로이센하고의 협정에 의해서 상호 불가침 그 조약을 맺게 돼요. 그렇게 해서 두 나라가 휴전을 함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프랑스는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와 전면적으로 그 힘겨루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프랑스와의 국경 문제를 잠시 멈춘 다음에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와 합작을 해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1795년 10월에 폴란드라는 나라가 지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1773년에 처음으로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러시아가 폴란드를 3국 분할을 해 가졌죠. 그러다가 93년에 또 일부를 갖고 95년에 완전히 나눠 가져서 지상에서 이제 폴란드라는 나라가 사라집니다. 폴란드는 그때 사라진 다음에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18년 12월에야 하나의 독립국으로 다시 생겨난 게 12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그걸 한 달 앞두고 9월 달에 칸트가 영원한 평화라는 책을 냅니다. 강대국이 아무리 약소국이라고 해도 그 국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나라를 분할하거나 병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자기 조국이 하려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한 걸 지금 이론적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점령해서 가는데 우리나라 학자가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매국노라고, 너는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아마 인터넷에서 거의 난도질 당할 것 같은데, 칸트도 굉장히 많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 책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아다시피 1795년 10월에 나폴레옹이 등장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그리고 나폴레옹이 1799년에 통령이 돼. 통령이.
그리고 알다시피 나폴레옹이 1804년에 황제가 됩니다. 그 연간입니다. 그 연간.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게 유럽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황제 나라를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제국이야. 유럽사에서 황제는 오로지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건 다 왕들이고 황제가 없었어요. 유럽사에서 황제는 오로지 로마 황제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중세 와서 근세 초까지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것도 그 로마 황제 말고는 황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황제는 로마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어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다는 얘기는 누구도 황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뜻해요. 이제 로마 황제 아니라도 누구라도 힘만 있으면 다 황제가 될 수 있다는 걸 함축해. 그래서 여기저기서 황제들이 나타났어요. 제국이 여러 개가 생겼어요. 그거를 오늘날 뭐라고 부르죠? 역사에서 제국주의. 제국주의라는 것은 제국이 여러 개가 생겨서 다 제국을 주장해. 우리가 제국이다. 우리가 황제 나라다. 이렇게. 세계사에서 보면 여러 종류의 평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시니카, 중국에 의한, 이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의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또 한때는 팍스 브리타니카, 대영 제국에 의한 평화. 그렇죠? 요즘 같으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 자, 이건 어떤 종류의 평화죠? 평화라는 것은 일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친구끼리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그런 의미의 평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국가 간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함축적으로 여러 개 쓸 수 있죠, 그죠? 우리끼리도 평화롭게 지내자. 평화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날른 의미인데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평화라는 것은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국제 평화가 있는데 그 국제 평화가 어떻게 조성이 되느냐면은 큰 강대국이 여러 나라를 복속시킴으로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가 모든 나라를 정복함으로 해서 로마가 전쟁을 다 이제 일어나지 못하게 억지를 하고 있으면 평화가 유지되는 거죠. 그렇게 어떤 제국이 중심이 돼서 평화가 일어나는 것을 칸트는 자유의 무덤 속에서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국가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성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원자탄을 가져도 좋고 너희 나라는 비이성적이니까 원자탄을 가지면 안 되고 혹시 너희들 잘못 쓸지도 모른다 이거죠. 우리는 이성적이니까 절대로 잘못 쓸 리가 없지만 네가 가지면 잘못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갖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가 중심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는 평화. 그거를 칸트는 이제 자유의 무덤 속에서의 평화야. 그런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칸트가 영원한 평화라는 것은 국가가 다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지금 이 시기에 주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칸트의 오늘 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칸트의 그 평화 사상의 의의인데 이런 평화를 내가 좀 재미있어서 이게 이제 칸트 당대에 나온 책이에요. 칸트 당대에 나온 책이야.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이건 1881년에 나온 책이야. 내가 헌책방에 샀어요. 사람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맨날 이거 읽은 거야 이렇게. 1881년에 나온 책이에요. 자, 똑같은 책을 일본 번역판이야. 일본. 이게 2000 얼마나 이 책이 많이 팔렸냐면요. 첫 판이 1985년에 나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2004년에 나온 책인데 이게 35세야. 35세. 자, 이게 한국에서 나온 영국 평화론이에요. 지금 현재. 이거는 1주밖에 안 팔렸어. 아직 그러니까 다 안 팔렸지. 1주도 남아있지. 이게 내 책이야. 이게 내 책. 내 책도 물론 1주밖에 안 팔렸어. 전쟁의 원흉 독일 사람. 우리는 제일 미워하는 일본 사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평화론을 많이 주장을 해요. 그거 허위의식 아니냐? 내가 미리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좀 여담 삼아서 미리 좀 이야기를 하면 이 실천 문제는 정말로 어려워서
우리가 아는 사람 비난을 할 때 그 사람은 부정부패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맨날 뇌물을 받는다. 그 뇌물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뇌물을 주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만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청렴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안 주었어. 아무도 나한테 주질 않아서 내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내가 청렴한 인간인지 아닌지 나도 모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하냐면, 가령 현재 어떤 나라인데 그 나라는 평화주의자다,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없는 나라한테 그런 말 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제압을 할 수 있는데도 힘을 안 썼을 때 그게 평화주의자지, 힘이 없어서 안 쓰는 걸 갖다가 평화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힘을 안 썼으니까. 힘을 안 쓴 현상은 똑같은데 힘을 안 썼다고 해서 다 평화주의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이 됐을 때부터 이 얘기가 된다. 자, 내가 왜 두 나라 책을 갖고 와서 얘기하냐면, 독일이나 일본은 전쟁도 많이 일으켰지만 또 전쟁을 일으킬 만한 힘이 있으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에 못지않게 그 안에 있는 많은 지성들이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논의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개개인들은 착한데 그 개개인들이 모이면 국가는 괴물이 된다 이런 말도 하죠. 공동 어떤 심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복잡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이센이 프레드릭 대왕 때 칸트가 그 독일에서 활동을 했는데, 프레드릭 대왕이 1740년에 즉위해서 86년까지 했으니까 46년을 왕을 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대왕 붙는 왕, 그러니까 아까 황제는 노마 황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왕인, 이제 왕 중에 뛰어나면 대왕이라고 불렀어요. 대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의 특징은 뭐죠? 줄곧 전쟁을 했다. 알렉산더 대왕, 시저, 전부 전쟁꾼이죠. 전쟁. 프레드릭 대왕도 전쟁만 했습니다. 전쟁만. 줄곧 전쟁만 했어요. 그러니까 대왕 때 그 나라 국토가 제일 넓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때 지금 역사상 영토가 제일 넓었어요. 조선 시대 때. 영토가 보세요, 지도에서. 세종대왕 때 두만강 너머까지 영토가 있었어요. 이렇게. 대왕들은 일단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나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으로 나타납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동도 서기론 해서 그 중국이 서양 문화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왜 받아들였죠? 아편 전쟁에서 3일 만에 져서 그래요. 근데 이겼으면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졌기 때문에 야, 이거는 뭔가 달리는 게 있구나. 우리 문화에 뭔가 달리는 요소가 있구나. 그럼 전 쳤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집약적인 국력이 집결되는 장소거든요. 모든 그 나라의 모든 지혜, 과학, 모든 게 재산, 국력, 재력 모든 게 합산되는 게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거기서 지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전쟁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칸트가 지금 이런 그 평화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그런 배경을 좀 내가 조금 이렇게 과장되게 일단 확인을 시킨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칸트라는 철학자의 그 탐구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철학자들 일반 탐구는 진선미 성화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착함, 선이라는 게 뭐냐, 아름다움이 뭐냐, 거룩함, 성스러움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걸 철학에서는 형이상학, 윤리학, 미학, 종교학, 종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평화, 정치학, 국제 정치가 평화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할 때 앞에 네 가지 가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진리를 추구할 수도 있고, 혼자 착하게 살 수도 있고,
혼자 아름다움에 취할 수도 있고 혼자 거룩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화는 둘 이상이 있어야 돼요. 짝이 있어야 돼요. 화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동의돼 버려요. 하나만 있으면 동의돼요. 화가 아니야. 같으면. 그러니까 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전제됐는데 너하고 나하고 다른데 합치하는 거, 일치하는 거. 너하고 나하고 달라. 일단 평화라고 하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것이 그 안에 전제가 돼. 그러니까 다른 자들이 이가 서로 다른 것이 함께 합치하는 거, 일치하는 거. 그게 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둘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 5가지 가치 중에서 사실은 이걸 이제 정치적 선이라고 그러는데 정치적 최고선. 이 정치적 선이 제일 인간에서 최고선입니다. 자, 왜 그런 거 아니? 전통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죠? 혹시 아세요? 자, 인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교과서적인 대답은 사회적 동물. 그러니까 그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왜 그보다 앞서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앞서서 나올 게 있어야 돼요. 이성적 동물. 자,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에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는 개념에서 지금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재미있어서 이 번역어는 이게 수온 폴리티콘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라틴어로 아니말 소시알레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 말 그대로는 우리가 정치적 동물이라고. 폴리티콘은 폴리스에서 사는 폴리스적인 그 말이에요. 폴리스에 사는 동물이야. 폴리스에 사는 동물이 수온 폴리티콘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히라보로는 직역하면 사람들이 정치적 동물이라고 번역하고 그걸 라틴어로 바꿔놓으면 사회적 동물이라고 번역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소시에타스는 사회라고 번역을 하니까. 근데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때 그 사회는 국가 사회를 지칭하는 거야. 이게 폴리스에 사는 동물. 근데 이성적 동물은 왜 폴리스에 사는 동물이냐? 그건 이성적 동물이라는 말에서 바로 폴리스에서 사는 동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나오는 개념이에요. 왜 그럴까? 자, 인간이 폴리스에서 산다, 즉 국가를 이루고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국가가 뭐죠? 나라. 자, 그러면 이제 국가가 뭐냐 하는 게 개념이 돼야지. 국가가 뭐죠? 국가. 그냥 인간들의 결합체면 가족도 국가가 되죠. 그렇죠? 학교도 국가가 되고. 결합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결합체고, 동창회도 결합체고. 근데 국가는 여러 사람들이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합의를 봐서 그 토대 위에서 공동체를 꾸리는 거야. 그 합의 본 내용이 뭐냐면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다라는 그 합의 문서가 뭐죠? 그게 헌법이야. 헌법, 기본법. 자, 우리는 자, 너도 이런 의견도 있고 너는 이런 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다. 정도다라고 합의된 문서. 그것이 헌법이야. 그 헌법이 만들어지면 국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국가 수는 헌법 수만큼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그래서 그게 그런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어떻게 우리가 하지? 말을 통해서 논의를 해본 결과 아까 이성적 동물이라고 할 때 이성은 로고스란 말이에요. 말하다. 논의, 합의하다. 논의하다. 너하고 나하고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어제 뭐 TV 잘 봤느냐 뭐 드라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야 우리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걸까? 이렇게 논의를 거쳐서 그 논의가 또 이성의 말을 통해서 합의를 보면 그게 바로 정치적 어떤 공동체가 되는데 그 정치적 공동체가 이루는 게 뭐냐면 화합이야. 다 틀리잖아.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결국 함께 살려면 첫 번째 덕목이 화합해야 돼.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나중에 플라톤의 경우는 국가에 가장 해독을 끼친 사람은 뭐냐면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사람. 그 사회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사람. 사람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지 않고 사람을 여러 쪼개는 사람. 자꾸 이간질하는. 그래서 그게 제일 국가에 나쁜 해악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이 이제 하나가 된 공동체들이 거기에는 끊임없이 화합의 가치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칸트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최고의 선이고, 정치적으로 최고선이 사실 인간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 중에 최고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최고선이 바로 인간의 최고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그 몇 가지 작은 책을 통해서 제시를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영원한 평화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 작은 책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책이라니까. 108페이지밖에 안 되는 작은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책을 내면서 인류 공존 공영의 기반, 인간의 권리, 여기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당면 문제잖아요. 그 남북 통일이 당면 문제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두 국가, 왜냐면 헌법이 두 개가 있으니까 국가예요. 두 국가예요. 지금 헌법이 두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라는 게 뭐죠? 나라가 두 나라예요. 나라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개념을 굉장히 임의적으로 쓰면 안 돼요. 나라. 이게 우리나라. 이게 미국이냐, 영국이냐, 독일이냐. 그건 뭐죠? 결국 독일법이 효력을 미치는 범위가 독일이라는 나라야. 한국법이 효력을 미치는 그 영역이 한국이야. 미국법이 효력을 미치는 건 미국이고. 왜냐, 아까 나라는 법에 의해서 세워진 거거든요. 그 법이 효력을 미쳐야 되는 거야. 그냥 전 세계가 우리나라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되는 게 아니야. 전 세계가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 법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돼. 영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압록강, 두만강 이남이 다 한국이라고 선언을 해도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거기에 효력을 안 미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우리나라라고 선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니죠. 지금 우리 헌법에 미치는 범위. 우리가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거기 않잖아. 여기 의원도 안 오잖아. 근데 그걸 우리나라라고 우길 수는 없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법이, 그러니까 두 나라야. 두 나라가 있는데, 근데 이거 통일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남북 통일을 그거 할 필요가 있어? 무슨 뜻이야? 무슨 관점에서 필요가 있고 하냐? 그 남한 사람들한테 이득이 돼? 그 북한 사람한테는 이득이 될까? 그 한민족한테 이득이 돼? 자꾸 통일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칸트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게 인류 공영에 합당한 일이냐 아니냐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통일을 하는데 이 남북이 통일돼서 평화를 가져오면 이것이 인류 복지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나라가 합해자고 오히려 세계를 정복으로 나선다. 그러면 오히려 인류 공영에 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넓힌 다음에 힘을 길러가지고 이제 그것이 기반을 닦아서 이제 세계 정복으로 나서겠다. 야, 근사하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거는 정치적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여기서 그 좋고 나쁘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고 나쁜 건 기준이 있죠. 누구한테 좋고 누구한테 나쁘고. 그렇지 않나요? 무한테 좋고 무에 나쁘고. 이성한테. 보편적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좋고 나쁘고가 판가름이 돼야지 나한테, 우리 집에, 아니면 우리 민족에게 그것 갖고 얘기하면 영원한 평화는 안 와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합축이 있어. 다시 하면 그런 거 예를 들면 남북이 통일되면 남한에 사는 사람이나 북한에 사는 사람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인권이 신장될 것인가. 남북 통일을 통해서 남북한에 있는 시민들의 인권이 신장될 것 같으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통일을 통해서 남북한의 인권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혹시 북한에 가서 땅을 싸게 사서 부자가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거기서 고려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 그것이 여기서 지금
인간의 권리 보증과 인간의 진보,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영원한 평화를 일으켜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칸트가 내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칸트가 이거를 영원한 평화를 위한 철학적 기획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자기 이런 구상을 하나의 기획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부터 내가 이제 그 칸트가 1조, 2조, 3조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으니까 그 조항들이 무슨 법률 체계의 조항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평화 조약의 초안이 아니라 어떤 평화 조약이 진정한 평화 조약이기 위해서 반드시 기초해야 할 철학적 원리.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런 철학적 원리를 칸트는 초월적 원리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때 이 초월적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정치 중에서도 가장 이제 확대된 정치가 국제 정치 아니에요. 이런 국제 정치가 순수 이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바로 도덕적 원칙과 부합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정치 원리를 도덕적 원칙과 부합하게 합치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도덕적으로는 이렇다고 하면 안 되고 정치를 도덕적인 원리에 부합시키려고 하는 원리.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철학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여기서 말하는 평화의 원리들은 이렇게 하면 정치도 도덕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정치는 궁극적으로는 도덕과 그 원리에서 일치해야 된다. 정치의 도덕과의 합치. 그러니까 이제 일찍이 공자도 제자가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적 있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이다. 이렇게 대답한 일 있죠. 그죠? 정과 정의 합치. 정치와 옳음의 합치. 그것을 위한 원리를 지금 칸트가 좀 제시하려고 그런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 평화 조약의 항목을 나열한다기보다는 그렇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평화론에 의해서 칸트가 내놓은 것이 국가의 한 그 개인이 그 근원적인 그 사회 계약에서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현실적으로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역사적으로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쳐보면 여기저기 한 사람이 흩어 살다가 이제 그 중에 조금 힘센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복속을 시키고 그러면 또 복속시키게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서 계속 전투를 통해서 나라들이 커져가지고 어느 날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나라가 만들어져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죠. 근데 이론가들은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안 해. 만약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계속해서 그 힘이 기반이 돼서 나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라는 것은 이 정치적 동물이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이렇게 살자 해서 합의 문서로 나라를 만들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왕이 나타나서 여기다 사인해 가지고 다 부하로 나라가 만들어졌죠. 실제로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졌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나라의 정형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계속 그럴 수 있던 거죠. 본래 나라는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럼 끊임없이 이제 강자가 나타나서 계속 복속시키겠죠, 나라가. 그게 나라는 거 본래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이제 끊임없이 평화는 안 오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합의를 봐서 이루어졌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회계약이야. 이게 말은 게 사회계약은 하나의 이론이지 여러분 계약서 사인한 적 없잖아. 우리 나라 만들자고 누구도 계약 사인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계약은 탈퇴할 수도 있거든요. 아, 나 이제 그만할래. 아무도 탈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탈퇴하면 어떻게 돼? 결국 미국 헌법에 사인해야 됩니다. 거기 나라가 없는 지역이 없어요, 지금. 나라 없는 데 가서는 아무도 못 살아요. 그리고 이 헌법이 싫다고 해서 떠나면 다른 헌법에 가서 강제로 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유화한 합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다 합의를 봤다. 그게 근원적 계약이야. 이거는 현실적인 역사적인 계약이 아니라 그것을 그런 계약 상태를 전제하지 않으면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만들어진 걸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의 그 이론적 잔치를 내놓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칸트는 선험적 원리라고 그래요. 이런 걸 하나의 원리로 놓지 않으면 나라의 성립을 설명할 수 없듯이 국제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관계도 이제 세계 평화 또 근원적 계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제 칸트는 국제연맹이나 보편적인 국가연합을 만들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칸트가 당시에 이제 국제연맹을 주창을 했는데, 당시에 정치가들이 뭐 칸트 말에 아무도 귀를 안 기울였죠. 국제연맹은 무슨 연맹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다시피 유럽에 몇 번의 큰 전쟁이 있었지만 1차 대전처럼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결국 이제 국제연맹이 만들어지잖아요. 칸트 이게 그냥 늙은 학자의 헛소리로 들을 일이 아니라 정말 이걸 우리가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국제연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조항에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칸트가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여럿을 일단 전제하니까 나라가 여러 개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나라가 있되 그것이 평화를 이루자 이런 거거든요. 각자 다 독립성을 갖되 그 나라 사이에 이렇게 이런 조건을 지킴으로 해서 평화를 이룩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단위로 나라를 만들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민족 단위야. 그래서 칸트가 그 이제 평화 이론에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있어요. 민족은 각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알잖아요, 역사에서. 이제 1차 대전 끝날 무렵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이제 나폴레옹 이후에 유럽의 여러 강대국들이 다 제국을 참칭함으로써 제국주의가 있었고, 제국주의가 다 식민지를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식민지를 이제 독립을 시키는데 그 독립시키는 원칙이 민족 자결주의야. 그래서 민족끼리 자기들이 원하면 나라를 새로 만들게 허용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고, 그래서 1차 대전의 종전 처리 방식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 그래서 이제 폴란드도 다시 독립하고 그러는 거예요. 1919년 3월 1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기미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죠?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기미 독립선언서에 내가 그래서 내 책에는 기미 독립선언서하고, 내 책은 칸트 원문보다 워낙 두껍죠, 책이. 그건 왜냐하면 내가 이제 칸트는 옛날에 사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칸트의 평화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일어난 문건들, 한국에 있는 문건은 기미 독립선언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연맹 규약이 있고 유엔 헌장이 있어요. 그게 다 칸트의 이 평화 사상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걸 함께 볼 수 있도록 내가 저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1차 대전의 최종적인 정리 방침은 어디서 결정됐죠? 자, 전쟁은 1918년 10월쯤에 끝났어요. 전쟁이. 근데 막상 이거를 이제 문서로 완전히 정리한 사건이 뭐죠? 베르사유 조약이야. 그거는 1919년 11월 11일 날 11시에 마지막에 농담했어요. 11월 10일? 기하면 11시 하자. 그래서 11월 10일 11시. 그리고 장소는 베르사유의 거울방. 그 거울방이 어떤 방이냐면은 역사적으로 비스마르크가 독일 황제 즉위식을 올린 방이야.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을 모욕해도 그렇게 모욕할 수가 없지. 프랑스를 점령한 다음에 베르사유 독일, 그러니까 프랑스 궁전에 가서 독일 황제 대관식을 했어. 거기서 비스마르크가 자기 왕한테 황제관을 씌워줬어. 그리고 그 제국이 멸망하는 게 1차 대전이거든. 그래서 그 독일 대표를 부르다 놓고 무릎 꿇고 여기서 사인을 하고 그런 거야. 그리고
독일 제국을 없애버렸어. 그래서 독일이 이제 없어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공화국이 생기지. 이제 황제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보복이야. 거기서 여기 와서 대관식을 했어. 여기서 벗어. 그렇게 한 거야. 그게 여기 혹시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그 미려 거울방이 있어. 상황 거울이 있는 그 방이 바로 그 역사적인 그 방인데 그게 11월에 일어나는데 이게 1차 대전 종전 처리 방식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면 이제 조선도 독립을 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민족 자결인데. 그런데 이게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낌새가. 왜냐하면 그 원칙이 1차 대전의 패전국 식민지한테는 다 적용이 되는데 승전국한테는 어떻게 좀 불분명해. 1차 대전 때 일본은 승전국입니다. 아시죠? 영일동맹에서 영국과 같은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승전국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노선을 선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그 원칙이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칸트의 이 영원한 평화 이론이 이 조선 반도에는 적용이 안 됐어요.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로 보면 이제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국제연맹과 이제 국제연합도 그 소산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 세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위한 노력은 인간의 의무 중에 의무야. 세계 평화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평화조약이 정치적 이해관계의 협상의 산물일 수도 있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럼 이해타산에 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필수 조건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내놓고 있습니다. 내가 긴 문장을 하나 인용을 해놨는데, 세계 영원한 평화의 이념과 실현 원리. 그래서 칸트는 앞부분만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 실천적 이성이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항할 수 없는 거부권을 표명한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걸 표현해. 이때 이걸 칸트가 도덕적 실천적 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성의 소리는, 지금 인간 양심의 소리는, 이거를 이런 가는 게 인간의 천부 인권을 주장한 이론을 보통 뭐라고 그러죠? 자연법 사상이라고 그러지? 그게 왜 자연법이야? 자연법, 혹시 자연법 사상할 때 그 자연법이 무슨 말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는 분? 자연법. 왜 그게 자연법이야? 이게 본래 이거는 스토아 사상이에요. 다시 이성법을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스토아 학자들은 이 자연의 원리가 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연은 이성적으로 울려가요.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자연의 목소리는 이성의 목소리야. 이성의 목소리.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성적으로 순수한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규칙. 그게 자연법이야. 자연법 사상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이성의 소리가. 이 자연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대원칙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1에서 1 빼면 0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그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명한 거야. 규칙은 출발점의 원칙들은 어떤 것에서 그와 똑같은 것을 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그런 원칙이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 누가 증명해봐. 이 원칙들을 받아들이면 다른 것들은 증명할 수 있어. 이 자체는 증명이 안 돼. 이게 자명한 원리들이에요. 이런 원리를 이성적 원리라고 그러는데, 칸트는 저런 것도 그런 자명한 이성적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명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1에서 1 빼면 0인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시험 시간에 5라고 쓸래. 자기만 틀리는 거지 뭐. 그 사람은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수학적인 그 계산에서 다수결이 아닙니다. 선호도도 아니야.
어떤 문제를 내는데 답이 3인데 여기 전원이 5라고 쓰면 전원 다 틀리는 겁니다. 너 혼자 3이라고 우기냐? 네, 나 혼자 3이라고 그럽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다. 우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선호돼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자명하다. 저 혼자 자명해? 네, 나 혼자 자명하다. 본래 진리의 성격이 그런 겁니다. 자명하다는 성격이 그런 겁니다. 누구한테나 납득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명한 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 피카소의 그림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 그 좋은 거 아는 사람이 몇이나 돼. 그게 좋다고 그러니까 나도 좋은가 보다 하고 보지. 다시 말하면 어떤 걸 식별하고 감식하고 그의 진리, 미, 성스러움을 알 수 있는 건 누구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목에 가면은 몹시 독단적이고 독재성이 나올 수가 있고 이성이라는 게 본래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별로 이성 안 좋아하는 거예요. 반이성주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해. 이거는 아주 독재적이야. 그리고 색깔이 단색이야. 다양성을 허용을 안 해. 진리의 이름으로. 무슨 말이겠어요? 거룩함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 평균적인 사람들의 감정하고는 배치될 수가 있어요. 근데 칸트는 어쨌든 이런 걸 도덕적, 실천적 이성이 이런 발언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쟁이라는 것은 각자가 자기의 권리를 찾아야 할 합당한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합당한 방식이 아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이런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주먹으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죠. 그럼 주먹이 강한 사람이 탈취하는 거죠. 그죠? 뭐 다른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의사가 충돌이 됐다.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뭐 어떻게 해결하지? 그럼 누가 죄 아프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 상태는 인간의 삶의 형태가 아니고 그것이 법적 상태로 옮겨가야 되는데 법적 상태라는 것은 그런 걸 허용하지 않죠. 지금도 우리가 가끔 기사에 보면은 그 사람이 우리 집 와서 고약한 일이 있는데 이 법정이 너무 미온죄해가지고 갔다가 그냥 린치를 가는 거 있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국가가 없는, 그게 자연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의 법의 판결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국가로 들어왔을 때는 그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안 그러면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말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댔는데 그런 말 한 적은 없어요. 소크라테스 그런 말 할 리가 있어요. 악법은 법이 아니에요. 둥근 사각형이 아니듯이 악법은 법이 아니에요. 법 앞에는 법은 항상 정의예요. 옳음이라고 하는 말이 저스티스라는 것은 옳음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게 옳지 않은 건 옳음이 아니죠. 당연히. 옳음과 법이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악법은 법일 수가 없어요. 둥근 사각형이 똑같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그렇게 말할 리가 없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친구들이 내 빼자. 내가 다 매수해서 다 간수들은 잠자는 척 하기로 했으니까 내 빼자.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그때 그 권유를 받고 소크라테스는 말이 이 아테네 법이 70년을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도록 보호해 줬다. 근데 그 법이 이제 나보고 죽으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건 법도 아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면 이게 말이 되냐. 나를 지켜줄 때는 법이라고 그러고 나보고 이제 목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법도 아니다. 부당한 법이다. 그럼 내가 그동안에 부당한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살았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취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부당함이 나의 부당함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부당하게 따라서 나도 부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죽는 게 옳다.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건 악법이라는 말하고 틀리죠. 이게 어떻게 보면 현행법, 실정법, 그건 일단 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실정법에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법을 개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칸트도 절대 혁명은 칸트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개혁이 있을 뿐이다. 개혁을 해야 되지. 근데 개혁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혁명 못지않게 개혁이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야. 실감나게 표현해봐. 많은 사람들이 개혁했는데 개혁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 혁이 무슨 혁도? 가죽혁. 내 가죽을 바꿔 하는 거예요. 가죽을 바꿔 끼는 거예요. 사람 몸에 있으면 개혁하려면 내 가죽을 다 벗기내고 새 가죽을 입히는 것이 개혁이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혁명은 뿌리채 뽑아내는 거고 뿌리를 뽑아내는 거고 개혁은 가죽을 바꿔내는 일이야. 그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그 사람들이 개혁이라고 말했을 때 그게 얼마나 고통을 수반하는가를 염두에도 지어낸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 말의 생생한 뜻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아주 달고 다른 마지막 뜻만 알고 니까 자꾸 쉽게 얘기를 하는 개혁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법에 의해서 이 권리를 찾아야지 결코 이제 전쟁을 통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위해서 결국 영원한 평화를 확립을 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평화를 확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칸트가 이 문장에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각국의 공화제야. 한국은 공화주의자예요. 그 당시 다 왕정이었을 텐데 칸트가 지금 공화제로 자기 나라도 좀 왕정이 아니야? 공화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화제는 뭐냐면은 그 나라의 시민들이 주권을 갖는 나라가 공화예요. 이게 왕국은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나라나 아까 민족이라는 말을 썼는데 민족 개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민족이 지금 우리는 이제 나중에 말하면 칸트도 언어, 종교, 역사, 혈족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민족 아니에요. 한편에 있어서 민족을 이제 정치적 어떤 이념이 같은 그런 걸 또 민족이라고도 불렀어요. 그거는 이제 나폴레옹이 당시에 유럽을 이렇게 점령할 때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어떤 공동 이념을 가진 이런 거를 또 한편 민족이라고 했는데 칸트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역사적인 공동성 또는 언어, 종교 이런 걸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공화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 하나하나가 주권을 가졌게 되면은 왕이 주권을 갖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 어차피 전쟁에 자기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전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화제가 되면 이번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국민들이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 물자를 내놔야 되는 거고 전쟁에 참여 자기 목숨도 내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전쟁에 대해서 신중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제로 가야 평화를 확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전쟁에서 손해볼 것도 없는 사람들이 전쟁을 결정하게 되면 전쟁이 훨씬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공화주의로 가야 된다. 이것이 급선무다. 이게 당시에 다시 말하면 이제 왕국들이 있는 그 속에서 칸트가 이 공화제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원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칸트가 이제 그래서 그 공화국들이 하나의 국가 연합을 이룸으로 해서 그 영원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데 이 영원한 평화는 칸트 자신도 국제법의 최종 목표이기는 하지만은 확실히 하나의 실현될 수 없는 이념이다. 실현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 영원한 평화로의 끊임없는 접근을 이끌 수는 있다. 영원한 평화라는 이 이념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쪽으로 접근해 가도록 우리를 유도하는 하나의 동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허한 이념은 아니고 인간이 부단히 다가서야 할 하나의 과제다. 영원한 평화라는 것은 하나의 인간에게, 인류에게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큰 칸트의 평화 사상의 골격인데, 이걸 조금 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칸트는 도대체 현실적인 국가 관계를 어떻게 봤나? 현실적인 국가 관계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조항들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국가 간의 외적인 관계는 당초에 인간 사이의 그 원초적인 관계가, 야만인들에 있어의 관계는 무법적인 관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본성상 비법적이에요. 무법적인 관계예요. 국가 간에는 국가를 조정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각각 다 독립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만약에 충돌이 생겨나면 조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비법적 상태예요. 그러면 뭐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서로 의견이 틀리면.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태는 전쟁의 상태고, 전쟁의 상태라는 것은 약육강식입니다. 강자가, 누가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강자가 일으키겠죠. 그렇죠? 강자가, 아니면 강자라고 착각하는 자가 일으키겠죠. 그렇죠? 전쟁에서 명백히 질 걸 누가 일으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상태는 기본적으로 강자의 권리예요. 그러므로 그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아요. 근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말도 사실은 똑같은데 관용적으로 그렇게 안 써서, 아까도 말했지만 법이라는 건 항상 정의를 뜻합니다. 내가 그 미국 법무부가 뭐죠? 영어로. 미국 사람도 영어를 쓰니까. 미국의 법무부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법무부도 똑같이 써요. 법무부. 영어. 여러분 영어 잘하잖아. 영어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야? 법무부가 뭐예요? Department of Justice. 아니? 누가 Department of Law 하면은 법학과로 바뀝니다. 아니? 법무부가 아니라. 법무부. 법무부가 Department of Justice야.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옳음이야, 옳음. 아까 그러니까 법과 옳음은 똑같은 거예요. 독일어는 레이트라는 말을 쓰는데, 레이트는 옳다, 정의, 법. 그래서 권리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나투어 레이트면 자연권, 자연법, 옳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은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걸 옳다고 번역할 때도 있고, 법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권리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권리가 법이고 법이 권리고 그게 옳은 거야. 권리인데 부당한 권리, 그건 권리가 아니죠. 권리는 당시 정당한 거, 합당한 거예요. 그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들이 전쟁 상태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적이야. 정당하지가 않아. 옳지가 않아. 결국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국가들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될 책무가 있어요. 불법적인 상태라는 건, 그러니까 옳지 않은 상태는 당연히 벗어나야 할 책무가 있는 거죠. 그럼 옳지는 않아. 근데 나는 그대로 있을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항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항위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그러그러해야 함, 이걸 다항위라고 하잖아요. 다항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실행을 강제한다는 뜻입니다. 네 말이 옳기는 옳아. 근데 나는 따를 생각이 없어. 그 말은 나는 나쁜 놈이야,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다 옳다고 인정하고 안 따르겠다는 건 난 나쁜 놈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네 말 옳기는 옳네. 근데 나는 따를 생각이 없는데 그 말은 나는 나쁜 놈이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있어서 옳지 않은 측에 서는 걸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선택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는 그게 너는 그래 가, 나는 안 가. 뭐 나는 악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수학 시험에서 그 정답을 안 쓰면 낙방에서 진급이 안 되거나 학교를 떨어져요. 근데 도덕적인 명제에서 정답으로 안 가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서 떨어지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나쁜 놈이 되는 건 그냥
견딜만하게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모든 종교가 뭐를 강조하냐면 수학시험 100점 맞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걸 어느 종교도 보장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도 천재 과학자들은 다 천국에 간다 그런 보장을 아무도 안 해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고 다 보장해요. 모든 종교가. 왜 그러게요? 왜 그래? 착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인간에게 소중해서 그래요. 수학에 100점 맞는 건 쉬운 일이야.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쉬우니까 중요하지도 않지. 그래서 100점들 많이 맞는 거야. 어려우면 100점 맞을 수 있겠어요? 쉬우니까 맞지. 사람들은 쉬운 걸 잘하는 거, 누구나 쉬운 걸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자연과학이 학문지에 제일 많이 발전하고 있죠. 제일 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발전하는 게 사회과학이죠. 그 다음 쉬워서. 인문학은 발전하는지 안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죠. 진짜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렵고 진짜 소중해서. 사람이 진짜 소중한 거는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요. 아유, 다 여러분도 살만큼 살아봤잖아요. 다 그건 체험에서 나오는 얘기. 내가 얼마나 어려운 걸 했으면 머리가 이렇게 하얘졌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근원적인 사회 계약의 이념에서 국제연맹을 결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위 목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어떤 다른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맹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맹이라는 건 항상 방어 목적, 방어 목적으로만 할 수 있다. 그걸 칸트가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 결합체는 국제연맹은 주권적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동료 관계, 즉 연방 체제를 이룰 뿐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연맹이 이 원칙에 의해서 실제로 그 2차 대전이 발발할 때 국제연맹이 속수무책이지 아무 힘을 발휘 못했잖아요. 이게 국제연맹을 만들긴 만들었으니까 만약 국제연맹이 뭔가 이 방어 목적이라도 달성했으면 그 2차 대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죠. 근데 전혀 기능으로 다 와야 돼 버렸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순전히 동료 관계라서 거기에 그 주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국제연합은 사실은 중심부와 주변부가 있죠. 지금 국제연합은 좀 다르죠. 안전보장 무슨 상임이사국이 있고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해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주도국가가 몇 있고 거기에 이제 부속국가들이 있는 형태야. 다시 말하면 칸트의 영원한 평화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정적인 평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국제연합이 보장하는 수준은. 그러니까 칸트는 어느 국가 사이에 우열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각각 시민들 사이에 우열이 없잖아요. 덩치가 크든 작든 IQ가 높든 낮든 학력이 높든 낮든 재산이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시민 사이에 우열은 없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아까 인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국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10만 평방킬로미터든 5만이든 950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주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과 주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만 이제 영원한 평화가 구축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칸트가 얘기했는데 한 국가는 타국의 능동적 침해가 있을 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즉 전쟁의 권리를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서 전쟁할 권리는 갖는다. 이것이 이제 국가 간의 권리에 해당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의 전쟁은 징벌 전쟁이나 선멸 전쟁이나 정복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국가 간에는 도덕적인 우열 관계가 없어요. 징벌 전쟁은 저 나라는 악의 축이다. 우리는 선의 사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나라를 가서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발언은 허용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징벌 전쟁이에요. 벌 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허용 안 돼. 국가 간에는 도덕적 우열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착하고 너는 나쁜 놈이니까 매 맞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사람들 사이에 너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고 나는 선량하니까 내가 너를 대신 가서 매를 때려주겠다. 이건 허용 안 된다는 거죠. 칸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칸트는 인간 사이에 의무가 큰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는 자기를 무한히 완전하도록 노력해야 돼.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나를 채찍질을 해야 돼. 타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되도록이면 많이 행복하도록 도움을 줘야 돼. 이 사람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하면 안 돼. 그 완성시키는 건 본인의 몫이야. 내가 너를 완성시켜 줄게. 이렇게 나서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우열적 지위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가르치는 건 자기를 가르치라고. 자기를 채찍질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도록 도움을 주라. 이것이 대원칙이야. 사람들 사이의 대원칙.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를 원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희는 못된 나라네? 내가 가서 좀 이거 올바른 나라로 내가 헌법도 가서 고쳐주고 이래야 되겠다. 그건 내버려 두라. 자기들 스스로 일어날 때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징벌 전쟁은 안 된다는 것이고 선멸 전쟁도 안 해요. 예를 들면 아까 전쟁의 권리를 갖는데 전쟁의 권리를 가진가 저쪽에 나한테 공격이 왔어. 그래 공격이 왔어. 맛을 말아가지고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먼저 공격을 받았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이쪽에 사실 제가 내 힘이 있는 줄 모르고 지금 못 모르고 날 공격이 왔어. 그러면 내가 대응을 해서 전쟁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상대방을 이제 이번 기회에 씨를 말리겠다. 그게 선멸전쟁이거든. 아니 깡그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독립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이상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정복전쟁. 정복전쟁이 뭐냐면 피정복자를 노예로 만드는 거. 그 땅도 뺏고 사람도. 옛날 전쟁은 다 정복전쟁이죠. 시저가 인기가 있었던 게 뭔데? 시저가 로마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로마의 장군들이 여럿 있었지만 시저가 제일 후했어요. 그러니까 시저가 달리 많은 병사가 유능한 병사가 그쪽으로 따랐겠어요.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전쟁이라는 건 반드시 전리품이 있잖아요. 전리품이. 그러니까 이제 땅도 뺏고 사람은 빼서 사람은 다 노예를 나눠주는 거 아니야. 시저는 그걸 다 골고루 나눠줬어요. 모든 병사한테. 땅도 나눠주고 재산도 탈취용은 다 나눠주고 자기는 안 갖고 다 나눠줬어. 근데 시저가 항상 이 인간 질 때도 있잖아요. 전쟁에 했는데 졌어. 그때는 손에 든 게 없어요. 그러면 빚을 냈어요. 큰 부자한테 가서 내가 다음에 전쟁에 이기면은 2배를 갚아줄 테니까 이번 그 빚을 내서 자기들 다른 병사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시저를 따라가면 밑져도 본전이야. 손해 나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많은 병사가 그리 몰린 거예요. 본래 옛날 전쟁은 기본적으로 정복전쟁이야. 정복전쟁.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권리는 없어. 누구도. 그런 권리가 인간에게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불법이죠. 그래서 이제 정복전쟁도 안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칸트는 간첩 파견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왜 그래요? 왜 간첩 파견은 안 되지? 간첩은 우리나라 국민을 타국에 파견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 국민을 모독하는 거야. 얘를 첩자를 만드는 거 아니야? 내 국민을 첩자를 만드는 거 아니야? 가짜 인간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 국민의 인격을 모독할 권리가 없어. 국가도. 그러니까 국가도 우리 간첩을 파견하려면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야. 그 간첩은 지금 다시 말해 자기 인격대로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치가들이 들으면 웃을 얘기죠. 암살, 독살, 거짓 정보, 유포 등을 해서도 안 된다. 이런 해서 안 돼. 전쟁 후에 배상금을 물린다거나 패전국 또는 패전국의 국민을 식민지나 노예가 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이 배상금 때문에 사실은 히틀러가 등장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베르사유 조약에 그
패전국에 대한 벌칙이 배상금이에요. 두고두고 갚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배상금을 물렸어요. 이렇게. 모든 전비를 다 물렸어. 근데 1차 대전은 엄청난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 물렸어. 어떻게 갚아? 갚을 수가 없죠. 이자도 못 갚아. 그러니까 왜 안 갚아?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왜냐하면 빚이라는 것을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갚고 나도 자기가 살 만큼 주어야 갚는 것이지, 빚다 갚다 나는 못 살겠다면 처음부터 안 갚아버리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이제 그 인간으로서는 이미 대우를 안 난 거, 상대방을 인간으로 대우를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건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지금 이런 여기다 보고 있어. 그 다음에 국가들은 평화의 권리를 갖는다. 중립의 권리가 있어요. 이웃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개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증의 권리. 체결된 조약을 제3국이 두 나라가 어떤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걸 보증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지난번에 약속하고 왜 너 안 지켜 이렇게 그런 데면서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지 연맹을 방어 목적의 동맹의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권리도 있고 평화의 권리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그 영원한 평화를 위한 그 기획안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이제 예비 조항이 있고 확정 조항이 있고 추가 조항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비 조항에는 장래의 전쟁 소재를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어진 어떠한 조항도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는 그걸 휴전이라고 그래요. 평화라고 하지 않고. 지금 우리 남북 관계는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기 휴전선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 관계는 평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종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남북 간에 맺어진 협정은 휴전 협정이에요. 현재 우리는 전시에 있는 겁니다. 전시입니다.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남북한에는 평화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평화 조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전 회담, 그렇죠? 그다음에 휴전선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만약의 경우에 전쟁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조약도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이제 책략적인 조항이거든요. 잠시 나한테 유리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거야. 다음 기회를 보기 위해서. 근데 그건 평화가 온 게 아니죠, 그죠? 다음 전쟁을 준비할 시간 버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 평화 조약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독립국가도 어떠한 다른 국가에 의해 상속, 교환,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해 취득되어서는 안 된다. 요즘은 이런 경우가 없지만 근대에만 해도 유럽에는 여러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혼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많이 합병됐죠. 저쪽 왕과 이쪽 왕이 혼인함으로써 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사고 팔고 해도 나라 사고 팔고 해도 안 되죠. 이렇게. 또 증여해도 안 돼. 저 손자한테 이번에 주자 이 나라를 이렇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왜? 물건이 아니야. 물건은 그렇게 양도할 수 있어요. 국가는 칸트는 그에 대해서 누구도 지시명령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인간 사회로서 하나의 도덕적 인격체다. 칸트는 국가를 하나의 도덕적 인격체로 봐. 도덕적 인격체는 분할하거나 양도하거나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독립성, 주체성 그것을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비군은 점차 완전히 폐지되어야 된다. 결국 상비군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한 것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도록 훈련시킨다. 병사를 그 사람을 끝내는 사람을 죽이도록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그건 인격에 대한 모독이죠. 그건 인간의
권리에 대한 저해야 되는 일. 인간의 권리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비군은 설치해서도 안 되고 군대를 위한 재화의 축적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방비를 저축해 둬도 안 돼요. 대외적인 국가 분규와 관련해서 어떠한 국가 부채도 져서는 안 된다. 빚내서 전쟁하면 안 돼요. 지금 전쟁 중에 빚을 낼 수도 있죠. 그리고 절대로 전쟁 중인 나라에 빚을 주어서도 안 돼요. 계속 전쟁해라고 빚을 대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어느 나라나 자기 재산 범위 내에서만 전쟁하게 놓아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 능력 이상으로 경비를 끌어다 쓰는 것은 결국 국가의 파산을 초래할 것이고 그 국가를 영원히 잘못하면 종이 되게 만들 우려가 있어요. 전쟁에 이겨도 종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헌정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정 간섭은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전쟁 중에 장래의 평화 시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 틀림없는 그러한 적대 행위들, 암살자, 독살자, 항복협정의 파기, 반역, 선동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원한이 생겨서 설령 그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두고두고 그 상대방을 신뢰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6가지 조항 중에서 칸트는 첫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지금 즉시 시행할 수도 있다. 준비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우선 1, 5, 6은 당장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조항으로 가면 이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국가는 시민적 헌정체제, 즉 공화체제를 가져야 된다. 아까 내가 설명을 했죠. 이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자유와 상호 의존성,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원칙이 잘 국민들 사이에 유지되려면 공화체제가 적극이다. 그리고 이런 공화체제를 가졌을 때만 영원한 평화에 대한 전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왕정체제로는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화체제가 확립될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제의 기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별 국가들은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항구적인 국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국제연맹이에요. 그래서 칸트가 이상적으로만 보면은 하나의 국제국가 또는 세계공화국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좋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통령이 전체가 통합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제국이 되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인 대응물로서 그 국가들의 연합, 국제연맹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서로 같지 않지만 부동의화를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서로 달라요. 그렇지만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화합하는 상태. 그게 국제연맹이야.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동일하지 않은 여러 나라들이 그러나 화합한 상태. 그런 부동의화. 그러니까 여러 악기가 하나의 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음을 내지만 화음을 이루는. 그러니까 심포니아가 되는. 그러니까 모노포니 아니라 심포니 되는. 네? 그러니까 단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100명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게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평화를 세 번째 확정 조약이 이 부분이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 상태에 대해서 좀 시사하는 점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우호라고 하는 것은 손님 대접을 말하는 거지. 우호. 우리가 우호 관계를 말하는 손님 대접. 친구로서 대접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는 친구는 내가 아니야.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자격으로 다른 나라를 일시 방문하고 일시 체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영원히 머무러서는 안 돼요. 자, 이게 뭘 함축하죠? 최근 지금 일어나는 일 있잖아. 그러니까 외국인이 영속적인 방문자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침탈 행위에 속하는 거야. 나 여기 살래. 이 나라 좋으네. 나 여기 온 김에 여기 살아버려야 되겠다. 그럴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방문했을 때 친절하게 대접할 권리까지는 있는데, 이게 내가 살던 나라보다 이거 더 좋은데? 나 그냥 여기 눌러 앉아 살래. 이렇게 할 권리는 없어요. 지금 이제 가는 유럽의 뭐 시리아를 비롯해서 중국 난민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처리될 것 같아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자, 그 사람도 안 됐잖아. 그냥 받아줘.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또 안 됐잖아. 그 사람들만 안 된 게 아니지, 그죠? 내가 있던 거 다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다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그동안에 쭉 읽어놨는데 왔어,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많이 달라져서, 감정들이 많이 달라져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문제예요. 가령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저쪽에서 이거 왔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토론할 때는 여러 종류의 가치 기준이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 기준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가치 기준은,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 기준이 아까 어떤 선험적 원리라든지 자명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가치 기준이 임의적이면, 자의적이면, 이제 거기서 나온 결론도 임의적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시리아 난민이 한 5만 명쯤 한국으로 온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매달 얼마씩 내야 돼. 그렇잖아요? 거기에 새로운 비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여기 보면, 그래서 칸트는 이제 어디까지나 우호적인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에 영속적으로 주저앉을 권리는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가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의 힘 이상으로 어떤 자연의 힘이 작동을 해서 세계 평화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요소가 있다 하는 부분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자연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가 예를 들면 전쟁이 막 나니까 사실은 어떤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평화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무법적으로 살 거를 전쟁의 체험을 통해서 법을 잘 지키게끔 유도해 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자연의 섭리는 그 전쟁을 통해서도 사람을 오히려 평화로 이끌어가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숙명이고 섭리다. 여기 재미있는 그 말을 칸트가 여기저기서 그 인용을 하고 있어서 내가 그 하나 인용해 놨는데, 이 세네카의 말인데 재미있어요. 운명은 의욕하는 자는 이끌고 의욕하지 않는 자는 질질 끌고 간다. 운명이란 말은 섭리란 말이 같아요. 섭리는 뭘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잘 이끌어주고 하기 싫은 사람은 끌고 가. 질질 끌고 간다. 이 말을 여기저기서 인용해요, 칸트가 사실은. 아마 지금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자연은 누가 의욕하지 않아도 끌고 가. 끌고 가는 요소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 불화, 내부적인 불화나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준법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비록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은 아니라도 좋은 시민이 되지 않을 수 없게끔 유도해가는 성격이 있다. 이 자연의 행정에 그런 요소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이 그 영원한 평화를 보증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비 장치를 해뒀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다양한 언어와 종교예요. 인류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말이 있고 종교가 있어요. 근데 이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름으로 해서 국가들 사이에 충돌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죠.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도 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종교의 다름, 언어의 다름이 각각의 민족에게 독립성과 자존성을 부여함으로 해서 이 여러 나라가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평화를 희구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칸트는 어떤 큰 나라가 다른 나라를 완전히 제압해서 하나의 보편 왕국이 되는 것보다는 각각의 나라들이 독립을 유지하면서 화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상업 정신이 전쟁을 막아준다.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대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이기,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 국제적으로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런 사람들은 전쟁 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전쟁이 나면 자기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상업 정신이 전쟁을 방지해 준다. 본래 뜻과는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자연은 인간들의 경향성들 자체에서 우리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기질이 있잖아요. 그 기질을 이용해서 평화를 담보하는 그런 배치가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칸트의 기본적인 그 평화 이론의 그 골격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일반 사람들한테 기대하기 어려운, 또 국가 간에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가령 국제 평화를 위해서 중재를 나선다 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원칙으로 낼 수 있는 건 저런 것밖에 없죠. 뭐 또 다른 게 있겠어요? 자,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15분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제안해 보시죠. 자, 칸트는 이런 이게 독일말로 엔트부르프인데, 엔트부르프는 이제 기투거든요. 기투 던진 거예요. 사실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또 다른 그 입장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람을 굳이 여타의 자연물과 구별한다면 결국 사람한테는 기투하는 어떤 힘? 그냥 두서없는 얘기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